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영당 김주현입니다. 네, 만영당. 네. 네. 저희는 네. 오늘 다룰 애니메이션 같은 단어들을 생소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저희라고 하지 마세요. 어울리기 만화 쉽지 영화라고 않아요. 불렀거든요. 몰라. 처음 만화 영화 보러 가자. 네. 만화 영화 너무 재밌다. 그래서 만영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요즘 만화 영화라는 말 전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요즘에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말로 통칭을 하고 있는데 어릴 때는 만화와 영화라는 두 개의 매체가 결합됐다는 의미에서 만화 영화라는 말이 좀 되게 새롭게 들렸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네. 부활시켜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또렷한 성취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고요. 최근에 나왔던 굉장히 대표적인 네. 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2011년이니까 좀 됐지만 언더독은 올해 나왔었죠. 네. 이 두 영화는 또 동시에 이 만든 분들이 같죠. 네, 그런 부분에서 오성윤 감독 그리고 이춘백 감독 두 분이 같이 만들었는데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성윤 감독님의 단독으로 이제 감독 프레임 크레딧에는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춘백 감독님은 애니메이션 감독이라고 따로 되어 있었는데 언더독이 오면서 두 분이 같이 공동 감독으로 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죠. 저는 마당을 나온 암탉이 한국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이번에 언더독을 보고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둬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제목이야말로 네. 잘 아우르는 제목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두 편 다시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마당을 나온 암탉이 인어공주 같은 느낌이라면 언더독은 토이스토리 같은 느낌이다.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쩌면 대표적인 애니메이션들을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도 이런 성취가 있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네. 재미있게 비교할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비유 같아요. 인어공주 같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 네. 여긴 또 토이스토리 같은 측면이 있겠죠. 네. 사실 한국 극장용 애니메이션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고 애니메이션은 들어가는 어떤 제작비의 최소 단위가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한국 애니메이터들의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 작품들을 하청받아서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었고요. 네. 물론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장편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정한 성취를 부리면서 또 흥행까지 성공하게 되는 그런 경우 많지 않죠. 네. 저희가 애니메이션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쭉 훑어서 네. 칠판에다 그린 적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링크 달아주실 거예요. 네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 거기 가가지고 한번 네.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유튜브의 장점이죠.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두 작품을 갖고 왔는데, 근데 이 두 작품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마당을 나온 암탉은 원작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한 황선미 작가의 베스트셀러인데 언더독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이야기의 세계관이 같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 만든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드러나서 자연스럽게 두 작품이 하나로 엮일 수 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네. 두 작품의 스토리를 본다면 뭐라고 볼까요? 그냥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의인화된 그런 동물 캐릭터를 애니메이션에서 보게 되면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는데 훨씬 더 큰 시각에서 자연 속에서 과연 동물의 권한은 무엇이고 자유는 무엇이고 인간은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주 큰 눈으로 보는 휴머니즘 바깥에 훨씬 더 큰 시선으로 보는 네.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언더독 보고 한 단계 도약을 말씀드렸었는데 마당을 나온 암탉은 기존에 동물과 인간의 은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작품이라고 한다면 네. 언더독은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맞아요. 동물의 권위까지 생각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의 비교와 어떤 발전 같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테마가 비슷한 게 둘 다 갇혀있던 동물이 탈출해서 벌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감독님이 그런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갇혀있던 동물이 탈출한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갇혀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잔인함, 인간의 어떤 그런 상식 밖의 행동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그런 주제와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두 작품에서 다뤄지는 인간들이 물론 좋은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뭐라고 그럴까요? 동물들을 억압하고 그런 데서 벗어나면서 동물들이 자유를 찾고 그러면서도 그걸 어떤 여정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로드무비적인 형식을 네. 두 영화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외를 보더라도 네. 해외에서도 애니메이션들이 대부분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다 보면 네. 그런 식의 탈출기가 많은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치킨런 같은 작품 사실 치킨들 비슷한 장면도 비슷한 있어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네네. 치킨들이 탈출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탈출하는 그 스토리 자체를 가지고 오되 각각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환경들을 대입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이야기적인 측면 또는 작화까지 그런 한국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 두 작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럼 두 편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1분 브리핑. 네, 제가 또 한국에서 잘못 쓰고 있는 용어를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때 만화 영화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세분해야 된다. 애니메이션 안에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새로운 용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많이 인용될 것 같아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너무 예뻐서 네. 저는 처음에 직접 그린 줄 알았어요. 그랬다고 뻥을 칠 거예요. 제가 운동 같아서. 보통 애니메이션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이 네. 고대 선사시대 때 동굴에다 벽화를 그렸던 알타미라 걸, 동굴. 그걸 애니메이션의 시초로 생각하잖아요. 그때 네. 동물들을 그리면서 들소. 그 네.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네. 애니메이션의 시초로 생각하는데 그게 동물을 그렸던 이유가 있는 거죠. 인간이 동물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영혼을 거기 투입을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애니메이션한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동물로 만든 애니메이션을 애니멀리션으로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아노말리사에 이어서 그렇죠. 애니멀리션. 네, 애니마라는 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출발했다고 한다면 애니멀, 동물로부터 출발된 애니메이션을 애니멀리션이라고 이게 불러요. 세계 최초입니까? 세계 최초입니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구글링에도 없어요? 네. 구글링 안 해봤어. 어쨌건 굉장한 장명 센스. 애니멀과 네. 애니메이션의 합성어이고요. 네. 그래서 동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제가 쭉 다 가져왔습니다. 일단 세 단계로 나눴고요. 육해공으로 나눴습니다. 네. 중간이 육지고요. 네. 위가 공이고요. 아래가 해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자들이고 오, 라이언 킹. 왼쪽으로 갈수록 약자들입니다. 아. 그래서 육지의 최고봉은 라이언킹이죠. 네. 육지에서 최약체는 라따뚜이에 라따뚜이, 나온 쥐, 생쥐. 네, 미키마우스 이런 종이 있겠고요. 그리고 공에서는 드래곤 길들이기에서 드래곤들이 날아다니니까 하늘에서는 최고봉이겠죠. 그리고 치킨런은 공이라고 해야 될까 싶은 마음이 못 나시잖아요. 안타까운 네. 마음이 있지만 네. 오리와 네. 치킨의 어떤 아픔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 오리와 닭들 네. 가슴 아픈 공군들을 봤고요. 네. 아래쪽에는 이제 바다 쪽에 샤크, 아. 그리고 파닥파닥이라는 한국의 또 애니메이션도 네, 좋잖아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바다 쪽에 봤는데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면 네. 더 친근한 어떤 동물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쥐며느리. 전 안 보고 싶은데. 쥐며느리를 볼 때마다 너무 애니메이션 적합한 동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딱 닿으면 몸을 착 공처럼 말고 알죠. 그리고 텄다가 네. 혹시 싫어하세요? 쥐며느리? 쥐며느리 너무 무서워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바퀴벌레보다 더 징그러워요. 네. 그럴 줄 알고 네. 동물로 하는 또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네. 제가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예전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한국에는 귀중치루쟁론기라는 있죠. 유명한 또 네. 작품이 있잖아요. 네네. 귀중치루쟁론기가 바느질을 할 때 쓰는 일곱 일곱 가지의 가지. 물품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야기인데 어쩌면 이런 소재야말로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재밌는 소재가 아닌가 싶어서 애니메이션 만드시는 분들 귀중치루쟁론기 한번 읽어보시라. 귀중치루 쟁론기는 사실상 토이스토리 원전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적이기도 하고 세계적이기도 한 작품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꼭 만들게 되길 네. 부탁드리고요. 만드시면 저한테도 약간의 네. 네. 근데 아이디어 두 개 내니까 하나는 쓸모 있네요. 쥐며느리는 진짜 꽝이야. 쥐며느리도 멋있다니까. 귀중치루 쟁론기는 진짜 말이 돼요. 네. 네. 이러다가 쥐며느리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 아닐까? 네. 자, 이렇게 어쨌건, 네. 동물로 만들어진 네. 애니메이션 아니멀리션을 한번 아니멀리션. 세계를 알아봤습니다. 거봐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이거 제가 사실 보기도 전이었는데 뭔가 오늘은 이렇게 1분 브리핑이 인용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살짝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기가 태어나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곧장 땅쪽 숲 너머에 있는 늪으로 가. 양계장 안탁이 해천에 나와 살겠다고 하질 않나. 초록머리를 한 오리를 우리 악으라고. 왜? 좀 다른 게 어때서? 초록아, 힘껏 날아봐. 엄마가 지켜볼게.
네, 먼저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이 세워보게 되잖아요. 7마리네요. 규중추로 장군이. 머릿속에 자꾸 지금 어느 게 바늘이에요. 네, 어쨌건. 네. 네, 저는 마당을 나온 암탉이 원작을 처음에 접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착착 잘 달라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에 성공한 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원작이 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원작 역시 프랑스나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은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네.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개봉이 돼서 그동안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한국 애니메이션이 100만이 넘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네. 그 당시에 처음으로 기록을 깼고요. 무려 220만이라는 네. 지금까지도 기록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어떤 도약을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어떤 출생의 비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후반에는 이 주인공이 스포츠에 가담해서 스포츠 중계를 하는 것 같은 마치 국가대표 애니메이션 버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코믹한 부분을 넣었는데 특히 이제 박철민 씨가 맡은 캐릭터가 코믹 담당이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가 사실 박철민 씨의 스타일을 이제 많은 분들이 즐기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만 들어도 바로 박철민 씨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난 잎사귀야. 넌 누구니? 힘들면 그냥 수달이라고 불러. 달수? 아, 반가워 달수 씨. 미친 데다가 귀까지 먹었구나. 그다음에 수달이다 보니까 물고기를 잡는 거를 캐릭터 속에 넣어서 대회가 열 때 물고기 파는 어떤 행상을 한다던가. 네, 흥미로운 것은 이 수달 캐릭터는 원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아예 그냥 유머 담당해서 만들어낸 캐릭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너무 재밌는 게 네. 감독님이 이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박철민 씨를 언더독에 쓰면서 계속 가지고 노는 인형이 수달 인형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저는 인형 같은 것들이 토이스토리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인형 같은 것들이 좀 맞아요. 너무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어쨌건 뭐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극 중에서 사실은 이제 중반까지만 나오는 캐릭터이지만 최민식 씨 목소리도 네. 딱 들으면 실제로 최민식 씨를 캐스팅하고 나서 그 특성을 배우의 특성을 캐릭터에 이렇게 넣어서 저는 이 한마디만 들어도. 최민식 씨 캐릭터를 보는데 뭐가 떠올랐냐면 서울의 달에 최민식 씨가 떠올랐어요. 어. 서울의 달에서 약간 이제 순박하다가 나중에 약간 멋부리고 이러면서 머리도 이렇게 약간 바람이 날리는 것 같은 그 최민식과 한석규 씨를 합친 것 같은 캐릭터가 저는 어쩌면 여기에서의 그 청둥오리 캐릭터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버지 캐릭터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입삭 이 주인공을 맡은 사람은 이제 문소리 씨.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아들 청둥오리인 초록을 맡은 사람은 이제 유승호 씨. 네. 이렇게 해서 당시로서는 이제 우리 애니메이션 치고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배우들의 캐스팅을 목소리 연기를 했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난 엄마가 창피해. 뭐? 내가 창피해? 됐어. 난 지금 심각하다고. 자, 그런 스타들이 많이 캐스팅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친근감을 주었던 부분이고요. 그림체에 관한 이야기들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죠. 이런데 네. 창녕에 있는 우포늪 같은 이런 그 한국의 자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도 아름다운 풍경들을 이제 극 중에 배경화로 집어넣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작품에 관하면 이 동물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동화보다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배경화가 훨씬 더 이 작품에서는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게 앞쪽에는 늪을 묘사하는 부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오리들이 날아가는 그 엄청난 장관들을 네. 애니메이션으로 묘사했다는 게 어쩌면 한국에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풍경 같은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청둥오리 떼들이 막 날 때 초록이걸 바라보면서 엄마 가슴이 막 뛴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10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막 가슴이 뛰는 것 같은 그런 미래를 볼 때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걸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장면은 진짜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들도 그런데, 네, 이제 그 카메라 앵글들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많이 구사를 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숲에서 비가 내릴 때 안각으로 위로 올려서 빗방울 떨어지는 걸 잡는다든지 늑대아이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이 영화가 뭐 1년 더 먼저 나오기도 했어요. 네,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저는 부감을 굉장히 잘 잡아서 그게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이렇게 날갯짓을 하는 아들 입장에서 까맣게 멀리 있는 엄마가 올려다보는 그걸 이제 내려다보는 그런 부감으로 찍었는데 사실 암탉은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들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춰지는 어떤 그 장면들이 굉장히 어떤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서 보는 즐거움이 있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초록이 멋지다. 아까 제가 이제 그 박철민 씨가 맡았던 캐릭터가 원작이 없는데 집어넣은 캐릭터다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아까 잠깐 인용해 주신 것처럼 파수꾼 뽑기 네. 대회 그 대회 장면이 영화에서 굉장히 스펙터클한 볼거리로 펼쳐지는데 이건 역시 원작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읽을 때는 사실은 액션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볼거리 혹은 유머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각색해서 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덕선도 저게 무슨 짓이죠? 저거 반지 아닙니까? 아니죠. 영화에서는 훨씬 더 이 초록의 성장기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이 성장을 할 때 그 경주 대회를 넣음으로써 초록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고 어떻게 그 무리에 함께하게 되었는가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 좋았던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원작의 큰 덕을 보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이야기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함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암탉인 잎삭이 사실은 2번 탈출을 하잖아요. 그 양계장의 그 사육되는 환경 속에서 마당으로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마당을 나온 암탉이 돼가지고 2번 탈출을 하는 건데 처음 탈출했을 때는 자기 이제 운명을 거부하고 다른 그 무리들하고 섞이기 위해서 마당으로 나갔는데 거기까지는 마당으로 나온 암탉이죠. 네. 일부죠. 네. 네. 프리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본격적인 시퀄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당을 나온 암탉은 그 마당으로까지에서부터 벗어나서 그야말로 개체로서 혼자 서기도 하는데 그게 불안하기도 하고 완전한 자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어서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원작의 제목처럼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양계장이 있고 네.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마당이 있고 그 마당 밖의 세계는 완전히 자유로운 세계인데 이 초록이는 이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아이고 엄마도 거기서 나왔고 하지만 그 안은 정말 안전한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세계에서 밖으로 나가고자 할 때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언더독의 세계 구성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언더독에서도 보다 보면 처음에 인간하고 같이 다 살고 있는 애견들의 어떤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애견들이 버려지든 나오든 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인간 주변에서 살거든요. 그렇죠. 산 위에서 살거나 산 밑에서 살거나 그러다가 이제 중반 이후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구성도 굉장히 흡사한 구성이다. 아마 이 각본을 쓰게 된 오성윤 감독님이 그런 스타일의 세계 구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냥 닭이 아니고 암탉이라고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사육 환경 속에서는 알을 낳는 것이 이 동물의 존재 이유이잖아요. 인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정작 알을 낳게 되는 암탉은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탈출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모성을 어떤 식으로든 다룰 수밖에 없는데 네, 모성에 대해서도 모성은 타고나는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모성은 시간을 쌓아가면 생기는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암탉은 낳은 정을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달걀을 생산하자마자 낳자마자 달걀을 인간들이 가져가 버리니까 자기가 낳은 수많은 새끼들은 다 그냥 다 바깥으로 나가게 돼서 만나지도 못하는 환경이 되는데 정작 바깥에 나가서 또 다른 알을 보게 되고 알을 품게 되는데 그 알은 청둥오리의 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게 되는 어떤 그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록인데 초록은 청둥오리고 엄마는 닭이고 이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이걸 약간 인간의 세계 속에 우리 사회의 문제 같은 걸로 대입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입양아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싱글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다문화 가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지금은 가족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데서 과연 모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올바른 가족의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여기서 잎삭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잎삭은 딱 하나로 설명을 하자면 모든 거에 이름을 붙여주는 캐릭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늘 알을 낳으면 그 알을 키우고 싶은데 그 알은 누군가에게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하는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입니다. 초록이 이름도 붙여주고요. 짹짹이의
이름도 붙여주고요. 수달이라는 이름을 듣고 달수라는 이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모든 것들의 이름을 명명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알지 못하던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으로 키우는 과정 같은 걸 영화가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잎사귀라는 캐릭터가 아까 말씀하신 그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엄마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동물들도 이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무리 속에서 같이 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둘의 환경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닭은 수많은 무리 속에 같이 있다가 홀로 오롯이 서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정작 그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청둥오리 초록은 홀로 있다가 무리 속에 합류되는 방식으로 끝나서 사실은 이 두 이야기가 이 모자 간의 관계가 서로 반대 방향을 갖고 있어서 이 이야기가 뭉클하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죠. 우리라고 하지 마. 엄마하고 난 달라. 다르다고. 그래, 달라. 그게 뭐가 어때서? 서로 달라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엄마랑 같이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서로 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의 현대에서의 가족관에 가장 잘 맞기도 하고 또 울림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멋진 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제작 환경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언더독하고 비교를 해보면 동물들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네. 그것은 사실은 제작비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들을 볼 때 항상 느껴지는 부분인데 음악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퀄리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영상과 사운드 혹은 음악을 결합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음악들이 너무 지시적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음악적인 상상력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약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머라는 건데 이런 동물 애니메이션에서 구사하는 유머들이 지나치게 저연령층에 맞춰져 있어요. 아동에게 맞게.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른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니메이션이 성취한 부분은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더군다나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크게 성공하기도 했었지만 그런 어떤 많은 성취가 있었고 저는 이 영화의 결말이 물론 원작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용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업적으로나 대중적으로나. 근데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묵직하게 해냈다는 측면에서 네. 그 결말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건 이 마지막 장면까지 다 보다 보면 단순히 이제 그냥 어떤 자유의 문제 이런 것만 다룬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주제이지만 네.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큰 눈으로 이 자연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속에서 각각의 개체는 행을 느낄 수도 있고 불행을 느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것 자체가 자연의 흐름이고 순환인 거예요. 네. 그런 거대한 그 시각 같은 것이 한편으로는 서늘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뭐 원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묘한 생각이 들게 하는 네. 그런 멋진 엔딩이 아니었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산에서 살면 안 돼요? 산에서 마음껏 달려보고 싶어서요. 저기가 살자니까 그래. 진짜 사람이 없어요. 여긴 우리들 세상이야. 우리랑 같이 가자, 뭉치. 어서들 가요. 자, 두 번째 작품은 언더독입니다. 이제 올해 개봉한 작품이라서 아주 네. 많은 분들 기억에 생생하시지 않을까? 저는 보는데 한국에서 이런 성취를 울린다는 게 정말 놀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당을 나온 암탉에 약간 아쉬웠던 점, 예를 들면 더빙의 약간 디테일, 그리고 동물들의 움직임, 그리고 음악 사용법 같은 것들이 정말 한 발, 정말 두 발 앞서 나간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2011년작이고 이제 2019년작이니까 그 사이에 한 8년 정도 세월이 흐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전작에서 성취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 된 작품 같고 또 한 가지는 언더독은 오리지널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어져요. 사실 근데 언더독이 올해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네, 저는 사실 지금 뭐 올해가 많이 안 지났지만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는 작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작품 중에서 가장 올해 아쉬웠던 작품은 사실은 언더독이었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쉬운 주제를 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가족들이 보기 정말 좋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소재잖아요. 유기견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돌보아주지 못했던 개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나? 그런 상상부터 출발했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주제를 다룬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성취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의 작화에서의 성취가 반드시 입모양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영화만큼 한국어의 그 말과 사운드와 입모양을 일치시켜서 그걸 높은 완성도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언어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가 맨 뒤에 붙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에서는 오나 요로 끝나는 존댓말일 경우에 오나 요로 끝나는 그런 모음을 갖고 있는 말이 많은데 입모양을 결정하는 건 자음이 아니고 모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입모양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오나 요로 끝나는 입모양들을 너무 잘 묘사를 해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봐야 가장 재밌는 애니메이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주인이 기다리라고. 아따 참말로 반달곰 지가슴 치다가 웅담 빠지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주인? 닌 아직도 그놈이 네 주인이라고 생각하냐? 저는 동물들의 사소한 동작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걸어가는데 그 각각 개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걷잖아요. 그런 디테일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박철민 씨가 연기하는 그 개가 누워가지고 수달 인형을 만질 때 잡혀갔다고요. 아따 참말로 사람들 어째 여기까지 와서 난리가. 그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동작 같은 것들을 섬세하게 굉장히 잘 묘사했던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천지에 그런 데가 어딨다고. 이봐봐. 여기랑 똑같이 생긴 곳인데 나이 드신 양반이 어째 싱거운 소리만 했었어. 소금도 없는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적이라고 할 때 한국적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 한국적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거기서 구현돼야 할 것은 뭘까? 한국적이라고 해서 캐릭터들인 개들이 한복 입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국적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데 그 하나의 해답을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모양에서 만들어낸 어떤 입모양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과연 한국적인 공간이 뭘까라고 하는데 우리는 쉽게 떠올리기 어렵지만 가장 한국적인 공간 중에 하나는 저는 비무장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다루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가장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로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방식.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산이 외국에 다니다 보면 외국의 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산세가. 그랬을 때 이 작품에서 한국의 산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흐릿하게 수채화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화로 등장하는 한국의 산을 포함한 자연의 풍경들도 굉장히 한국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에 또렷한 성취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사실인데 이 작품이 왜 그렇게까지 이 작품의 퀄리티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주제를 지레 짐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본 설정만 본다면 결국은 버려진 개의 아픔을 다룬 그런 작품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이 작품에서 굉장히 작은 도입부의 어떤 부분일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주인공인 뭉치가 어떤 주인이 이제 산 같은 데 와서 버리게 되면서 도로에서 버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버리고 나서 주인이 차 타고 쫓아가면 떠나게 되면 이제 개가 주인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놓쳐버리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게 되면 아 역시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유기견들의 슬픔을 다룬 얘기겠지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뻗어나가면서 사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아까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 공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네.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사는 마당에서 네. 뛰어놀고 있는 개들이 있고 완전히 야생에서 살고 있는 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두 개의 그룹이 만나가지고
여기가 아닌 완전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의 공간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새로운 공간 탐색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당을 나온 개라고 해도 될 것 같고 네. 저 작품은 뭐 언더치킨? 무슨 제품 이름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넣어야 될 것 같고 어쨌건 네. 동물권을 얘기하면서 제가 치킨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자 어쨌건 지금 뭐 이런 유기견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 동물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에서 동물이 말을 할까 안 할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니메이션을 볼 때 사실 이제 동물들이 나올 때 동물들을 보통 우리가 의인화해서 말을 시키지 않습니까? 말을 하도록 하는데 극 중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볼 때 흥미로운 것은 말을 하는 동물과 말을 안 하는 동물이 구분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라니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개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고용을 해서 이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불독들은 말을 안 해요. 그 불독 중에 왕초에 해당하는 인물만 인물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 캐릭터만 싸울 때 딱 한마디 말만 하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 주인공들은 말을 굉장히 풍부하게 하죠. 우린 달라요. 우리가 뭉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오호, 너 말 좀 늘었다. 논리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극 중에 나오는 동물들이 굉장히 주체적이라고 생각하는 캐릭터는 그 순간 말을 해요. 근데 고라니는 사냥의 대상일 뿐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극 중의 주인공이 뭉치인데 초반에 한동안 뭉치는 인간하고 있을 때는 말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동물들하고 어울릴 때 그때부터 말을 하거든요. 그걸 약간 주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뭉치가 진짜로 주체적인 어떤 삶을 시작되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다음부터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동물이 말하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저는 개는 아니지만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동물들이 그냥 야생에서 원래 살았던 동물이 아니고 다 인간이 키웠던 동물이잖아요. 그럼 인간이 키웠던 동물을 과연 자연에 풀어놓는 것이 그 개 행복일까? 아니면 애초에 애견들이니까 인간이 잘 보살펴주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과연 더 좋은 행복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입장의 차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어떤 하나의 부분들을 굉장히 극적으로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있는 거죠.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네. 이 개들이 합심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합심해서 고라니를 네. 사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고라니 사냥에 성공을 하죠. 뭉치! 한다! 그 장면을 보는데 딱 그런 주제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들에게 네. 인간의 사료가 맛있을까? 고라니가 맛있을까? 그러면 이들에게 자유로운 삶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먹는 그러니까 훨씬 더 걸로부터. 어떻게 보면 동물에 관한 주제든 네. 다른 주제든 더 큰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사소한 디테일, 사소한 설정 같은 것도 굉장히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반드시 동물권에 대한 정답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우리에게 다만 어떤 굉장히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그냥 지나가랴 이런 속담 있잖아요. 저희 집 고양이 생선 가게 지나가거든요. 저희 고양이 생선 절대 안 먹어요. 네. 왜냐하면 인간의 사료나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서 전문적으로 주는 어떤 간식들 같은 데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모르시는구나. 네. 가시고 나서 네. 생선을 그냥 막 샥 보고 나서 갔어? 생선 가가지고 이렇게 생선 막 먹다가 보면 안 먹은 먹은 척 그러는 거예요. 입에 묻은 피 어떻게 할까요? 말도 막히는 생선들이랑 말도 막 하고 그래요. 인간이라서 모르시는 거예요. 어쨌건 저희 고양이는 생선 안 먹는다 말씀드리고요.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일 뿐이다. 자, 뭐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이걸 어떻게 연출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개를 의인화해서 볼 수 있다면 고라니를 의인화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개가 야생 상태에서 고라니를 사냥을 해서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장을 파먹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은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어떻게 연출했냐면 굉장히 즐겁게 연출을 했고 음악도 경쾌하게 연출을 했고 심지어는 이 그 고라니의 시체에서 일부분을 파먹는 장면에서 그 레이디와 트램프라는 유명한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패러디했거든요. 거기서는 스파게티를 둘이 먹다가 키스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 있죠. 그것을 여기서는 고라니를 먹다가 키스하는 장면으로까지 패러디를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고라니를 그렇게 먹는 것 자체가 전혀 끔찍한 일이 아니다라는 전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동물 애니메이션을 볼 때 그걸 끔찍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만드신 분의 생각은 그렇게 동물들이 하는 것 자체를 이 자연의 순환 시스템 속에서 보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의 엔딩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이런 장면하고도 그대로 관철이 돼 있는 이 감독이나 만든 분들의 자연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육회는 딱 질색인데 참기름은 있어? 개를 이렇게 선택한 것도 재밌어요. 그렇게 말하는 박창민 씨 짱아가 시추지 않습니까? 시추는 인간이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는 가장 많이 기르는 애완견 중에 하나이고 극 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어디서 살 것인가를 놓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개들마다 선택이 달라요. 네. 근데 시추가 선택하는 것은 그것만 얘기한다면 인간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개의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주인공인 이 뭉치는 보더콜리입니다. 이거 양치기 개지 않습니까? 양치기 개니까 들판에서 뛰어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추의 선택과 보더콜리의 선택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견종을 선택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관철시켰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만든 이야기이고 잘 만든 캐릭터인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 그러니까 제가 마당을 나온 암탉의 후반부가 약간 좀 저한테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더독의 후반부는 제가 본 애니메이션 탑 5 안에 들 정도로 인상적이었고요. 다섯 편 보신 건 아니죠? 한 여태까지? 500편 봤겠죠. 그리고 네. 한국이라는 상황, 네. 그러니까 DMZ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 그 동작도 굉장히 잘 짠 것 같고 동선도 그리고 어디를 넘어가고 네. 어디를 통과하는지 그런 네. 과정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한 서사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은 후반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편의 만든 분들도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유사한 세계처럼 보이기도 하는 작품들 중에서 어느 작품을 더 좋아하십니까? 난 참 투명한 것 같아요. 네. 얘기를 하다 보면 얼굴에 쓰여 있어요. 얼굴이 스포일러예요. 네. 인간도 동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 동물적인 감각으로 네. 동물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마당을 나온 암탉보다도 그렇겠죠. 언더독이 훨씬 좋았고요. 언더독은 제가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탁월한 성취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고의 장면도 저는 언더독에서 야, 꼽겠습니다. 이거 드문 일인데. 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고라니를 사냥하고 난 다음에 고라니를 먹는 장면. 그 장면에서 약간 경쾌한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 장면에서 가지고 있는 서늘함 그리고 육식을 하는 그 개들의 모습 같은 것들이 정말 개들의 권리, 개들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어떤 때 가장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를 느끼게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서 보통 애니말리션이 하는 이유가 그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얘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동물과 인간의 상생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어서 그 장면을 최고로 꼽겠습니다. 네. 저는 이 두 영화 중에서 언더독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마당을 나온 암탉도 좀 변호하고 싶은데 이 작품은 선구적인 작품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마당을 나온 암탉에 어떤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단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더독의 장점이 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시간적인 어떤 약간 불리함 같은 게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면은 저는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 고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작품은 이제 언더독이라고 했으니까 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청둥오리인 초록이 떠나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엄마의 그 까마득한 부감 그 장면을 고르고 싶은데 그 장면 일단 너무 마음이 아프게 너무 잘 찍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둘 사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엄마가 따라서 하늘을 날 수는 없으니까 닭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장면이 보여주는 굉장히 뭉클하고도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심해. 엄마. 안녕. 우리 초록이 멋지다. 안녕.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또렷한 성취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뛰어난 한국 애니메이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네, 언더독도 이번에 꼭 한번 챙겨보시고 무엇보다 이런 영화의 장점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각자의 시선대로 맞아요.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 함께 애니메이션 그리고 애니말리션 함께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저희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겨드랑이에 뭐가 날 것 같아요. 날 수 있네. 네.